대북 전단지 살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이 이번엔 대남 전단지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현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대남 비방 전단을 살포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는데 글쎄요, 이거를 우리가 했던 대북 전단지에 대한 단순한 좀 반발로 봐야 될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전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이 우리에게 전단지 그들은 이제 삐라라고 하는데 네. 이걸 살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민간 단체들이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많은 다량의 이제 전단지를 살포한 데 대해서 이제 분풀이격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은 예. 저는 지금 이번에 연락사무소의 폭파라든가 예. 또 하여튼 북한이 이제 전단지를 살포하겠다고 한 것이라든가 북한군에서 이제 군사 도발을 위협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지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전단지는 지금 6.25 이후에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남북이 다 살포를 해왔습니다. 수많은 그 전단지를 살포를 해서 소위 이 선전전을 전개를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벌써 이제 20주년이 되는데 김대중, 김정일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6.15 선언 이후에 2000년이었으니까요. 이제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일부 보수 민간 단체나 또 그 동안에 이제 탈북자 단체들이 많이 조성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많이 해왔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북 간에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명백한 남북 합의의 위반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삐라 전단 살포 뒤에 있는 하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맞불 전략적인 성격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 전수석 말씀처럼 좀 크게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충분히 예고를 했죠. 특히 17일 날 총참모부 명의로 이제 이른바 4대 군사 조치를 얘기했는데 세계는 직접적인 군사적인 조치였고 그렇죠. 네 번째에 분명하게 그 전단 살포, 삐라 대남 살포를 전단.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대외용 매체뿐만 아니라 지금 나옵니다만 대내용 매체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신문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예.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미 1,200만 장을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요. 300개의 풍선으로 날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문제는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일단 이것은 당연히 북한 내부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내부용. 예, 처음부터 4일 김여정의 담으로 시작한 북한 공세는 지금 거의 판명이 됐습니다만 이게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일날 한 직후에 우리 통일부가 4시간 만에 그러면 대북 전단 금지 살포법을 비롯해서 모든 그렇죠. 조치를 취하겠다 하겠다. 얘기를 했고 NSC에서도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6월 15일 우리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북한은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분명히 시행을 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예. 이게 1,200만 장이고 북한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이것을 할 건지에 대한 좀 우려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날라오는 과정에 예. 우리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도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럴 우려도 수도 좀 있겠네요. 되거든요. 워낙 지금 엄청난 그런 숫자를 얘기를 하고 대량을 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남 전단지 살포를 하겠다는 예고를 대외용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선중앙통신으로도 했고 대내용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는데 그 얘기는 역시 대내적인
것까지 같이 챙기겠다라는 걸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면은 이제 전단 살포 우리가 이제 민간 단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반응을 해서 자기네들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체가 누구냐? 그럼 우리는 민간 단체에서 NGO 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네. 북한은 굉장히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대응적으로 통전부를 활용해서 또 그리고 대학 청년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지금 1,200만 장을 찍고 또 풍선에다 담고 있겠다. 네네. 풍선까지 준비를 하겠다라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북한이 우리로 치면은 NGO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규모면이 되겠죠. 우리가 대북 전단과 관련돼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 조직이 소규모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북한은 당국이 엄청난 지금 앞에서도 박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네. 1,300만 장 거기다 추가로 지금 더 준비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대규모적으로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단순 위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NGO가 한 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단순히 그런 전단 대 전단의 네.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단 대 전단의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닌 것이 또 전단지 살펴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군사 도발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연평도 인근의 그 북한 개머리 해안 지역에 해안포 두 문을 지금 개방한 부분이 관측이 됐는데 사실 뭐 연평도 인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북한이니까 그렇게 거리가 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1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해안 포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우리에겐 그리고 군사 도발을 준비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수석님 보시기 어떠십니까? 네, 이 북한은 항상 이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의도가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하나의 뭐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왜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저는 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의 그 대내 정세가 굉장히 좋지 않다. 예. 우선 그거는 이제 뭐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지금 어려워지고 또 좀 우리 국민들의 생활 또 모든 지금 여행 뭐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해졌지 않습니까? 예, 제약이 많죠. 북한은 아마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모든 걸 권고하면서 국민들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지만 북한은 아마 주민들한테 강압적으로 뭐 지금 록다운이라고 하지만은 뭐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강제로 아마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저는 코로나 환자도 많이 발생했을 거로 봅니다. 사실 공개가 좀 안 되고 있긴 한데 네, 다들 그렇게 이런 보시더라고요. 마당에서 북한의 지도부는 굉장히 아주 그 북한 지도부 자체가 위기감을 많이 느꼈죠. 이러다가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대내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단속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김정은이 트럼프를 뭐 3번이나 만나고 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뭐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져 내리는 거 아니냐. 유엔의 뭐 제재, 미국의 제재 이런 거 풀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예. 또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유감은 없다고 봅니다. 그 뭐 많은 지금 국제적인 그러한 제재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뭔가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그 의도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북한도 그걸 읽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지금 되는 것은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또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전단지 뭐 그런 걸 보내면서 이제 그들은 선전에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북한의 정세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군사 도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뭐 지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규모로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미국이 전략자산 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미 군사 그 연합 훈련 같은 것을 전부 중지 또는 축소를 해왔는데 예. 이거 다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위협은 이제 북한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뭐 그 휴전선이나 또 서해상이나 이런 데서 소규모 군사 도발 같은 것은 이제 일으킬 수 있지만은 어떤 뭐 심대한 그러한 군사 도발은 뭐 저는 계산하고 않을 있지 것이다. 않다. 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그 개머리 해안 지역에 포문을 개방했다라는 걸 이 포문을 열었다라는 건 당장이라도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곳인가요, 여기가? 그렇죠. 거기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네네. 해안포가 늘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지난 9.19 군사합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서해 지역, NLL 지역에 해안포를 개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합의 중에 하나였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육안으로도 보일 수 성적 그러게요. 수준의 해안포 개방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알려졌는데요. 저는 일단 북한이 1단계 조치는 할 겁니다. 이미 김여정이 얘기를 했고 17일 아까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총참모부가 얘기한 4대 군사 조치는 네네. 감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도 임수석님 말씀대로 이게 충돌형은 아니고 일단 무력 시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위. 네, 첫 번째 보면 개성과 금강산에 다시 군대를 재배치하겠다라는 네네. 것은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렇죠. 물론 그것이 시행된다면 판문점 합의로 완전히 무효화하는 그런 그렇죠. 조치가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얘기한 것처럼 비무장지대 GP, 민경초소 우리 GP를 얘기하죠. 그럼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거지만 올해 그것도 충돌, 뺐었죠? 18년도에. 그렇죠. 10개의 초소를 없애고 그런 식의 모습이었는데 그것도 9.19 군사 합의를 무효화하는 거고. 근데 세 번째가 좀 우려가 되죠. 세 번째가 이게 서해 해상전선, 우리로 따지면 NLL이고 이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호 점투 근무체계,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 우리로 따지면 대포콘 2에 해당되는 굉장히 거거든요. 높은 수준이네요. 그렇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그 방금 본 것처럼 해안포가 일부 개방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여기가 제일 위험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전에 우리가 연평해전과 서해해전을 경험을 했던 그렇죠. 지역이기 예. 때문에 과연 북한이 어디까지 자신들의 훈련을 하면서 내려올 것인가, 또 해안포를 사격을 하면 NLL 이북에 멈출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 개성, 그 NLL 겹치거든요. 네네. 남쪽으로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근데 현재로서는 여기까지 아까 말씀 나눈 삐라까지가 4대 군사 조치이기 때문에 예. 그게 통틀어서 저는 북한의 1단계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러면 1단계 이후를 봤을 때는 4대 군사 행동이라는 걸 그냥 뭐 김여정 부부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거를 거쳐야지 그렇죠. 이행 가능한 네. 계획 아닌가요? 네, 지금 보면은 4대 군사 훈련. 과 훈련과 네, 관련돼서 행동. 취하는 조치는 반드시 지금 중앙군사위의 비준을 받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삐라와 관련돼서도 지금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거와 관련된 시행은 접경 지역을 나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릴 때 그때 하겠다. 그래서 둘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앞에서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 군사 행동을 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데 저는 이것도 한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네. 지금 해안포문 같은 거를 보면은 예. 우리가 군사 합의를 했을 때도 해안포문이 완전히 100% 닫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세 개는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국방부 차원에서도 10차례 이상 그 문이 열렸으니까 닫으라라고 북한에게 알렸어요. 그럼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한두 개씩 열려 있었던 그 한두 개 열린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존에 열어놨던 것보다 더 많이 열어놨는 건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그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4대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된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언제 개최할 것인가가 지금 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5년이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 보통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연 게 보통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를 여는데 2015년에 우리 그 목함지뢰 예. 도발 사건이 있었을 때 3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돼서 위기가 고조가 되자 비상회의, 중앙군사위
회의를 소집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 한다면 이 4대 군사 행동과 관련된 비준을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비상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앙군사위원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장의 주관 하에 열리는 회의잖아요. 그 그렇죠. 얘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만약에 드러낼- 위원회가 열린다면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모습을 잘 안 드러내고 있잖아요, 사실. 뭐 가능성이야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고 군사위를 군사 확대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하든지 저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비준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습을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만약에 비준이 된다면 그거는 최종 김정은 결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렇죠. 의중이 반영이 된 거다. 그렇죠. 사실 지금 뭐 노동당,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두문출하는 모습이고 뭐 대면적인 모습들은 대부분 김여정 부부장에 맡기든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쯤 좀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쉽지 않은 얘기긴 한데요. 저 전망하신다면. 지난 뭐 최근에 가끔 드러낸 게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났다가 뭐 모습을 드러내고 뭐 네. 이랬었죠. 뭐 그렇게 그 드러내는 것도 뭐 그 간단한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해서 뭐 이렇게 일단 건재하다는 걸 좀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뭔가 그동안에 쭉 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김정은 건강 이상설하고도 뭐 그렇죠.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김여정을 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소위 띄우느냐, 지금 전면에 내세우느냐 하는 것도 혹시 이 김정은 유고를 대비한 뭐 사전 포석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승기 해볼 수 작업이다, 있다고 뭐 이런, 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북한은 그 백두혈통이 아니면은 하여튼 권력 승계가 안 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김정은이 뭐 언제 그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는 뭐 그렇게 큰 우리한테는 뭐 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요소는 아닌 것 같다. 부분은 네. 아닌 것 같다. 우리 유령 박사 말씀했듯이 예, 예. 그 어떤 조치들을 지금 취해 갈 것이냐 이런 걸 좀 잘 그렇죠.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사실 주 러시아 북한 대사관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정장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핵무기로 소멸될 것이라고 위협을 했고요. 또 북중 정상회담 1주년을 대대적으로 좀 띄우면서 중국과의 우호까지도 과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안으면서 미국을 좀 공격하는 듯한 모양을 보이는 게 미국을 자극을 해서 이제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이걸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제가 1단계 북한의 조치는 예고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만 아직 2단계 조치로 분명히 넘어가지만 그 2단계 조치는 아직 예고가 되지 않았죠. 지금 북한의 4일부터 시작한 공세를 보면 네. 특징 중에 하나가 예고를 하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뭐 김여정을 비롯해서 북한에서 계속 나온 것이 지금 나온 4대 군사 행동까지는 분명히 한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이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 이제 그런 식의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시점에서는 분명히 2단계로 넘어가고요. 2단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또 아마 초반에 이제 그 원래 북한이 의도했던 대로 미국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대한 압박의 지금 전조로 이거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방금 예. 말씀하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나온 이 발표문이죠. 네네. 이게 보도문에서 나온 건데 지금까지 2017년 이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강경한 그런 북한의 입장이죠. 보시다시피 그렇죠. 핵무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새로운 전쟁 그리고 미국을 타격하겠다 뭐 그런 그런가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네. 근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북한이 본격적으로 공세를 하기 전에 약간 주변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평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북한은 정부 당국의 의중이 뭐 100%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말씀드린 2단계에 미국을 본격적으로 겨냥해서 나가는 북한 공세의 전조도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북한이 원하는 거는 사실 뭐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는데 미국에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는 게 북한의 득이 될까요?
절대 득이 안 되죠. 보면 북한이 지금 선전선동에 능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은 지금 사실상 2019년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그 부분과 5차 전원회의 때 작년 네. 12월이죠. 작년 12월에 북한이 말한 이제 국제사회는 이때껏 보지 못한 새로운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네네. 그 부분과 같이 연계시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은 이렇게 굉장히 세게 했지만 2019년부터 시작했던 그 워딩의 연속선상에 볼 수 있는 거죠. 연속선상에서. 그럼 결국에는 북한이 가겠다라는 그 새로운 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붙지 않는 한 지금 북한이 대내적으로 처한 이런 경제 문제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북중러의 삼각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적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비난은 보다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런 그 강화를 하는 수단이 뭐냐? 그럼 작년, 올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우리 전략 무기 갖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갖고 지금 부각을 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지난해 그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건 없었거든요. 계속 그렇죠. 발언을 했고 새롭다는 표현을 썼지만 새로운 게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미국을 자극함으로써 우리가 이걸 있다는 거를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건지도 좀 혼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꺼낼 수 있는 거와 관련돼서는 북한이 그동안 사실상 2018년에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국면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렇죠. 사실상 WMD와 관련된 능력 개발 이건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럼 그동안에도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해당되는 그 핵이라든지 미사일 수단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난 3년간 보여주지 않았던 실험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또 전 수석님께도 여쭤볼게요. 청와대에 또 계셨으니까 정부의 지금 움직임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한 이후에 이도훈 통일부 그 외교부죠.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돌아왔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돌아왔는데 방미 성과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별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아직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끝내서 굉장히 궁금증을 낳았고 일견에서는 부정적인 신호를 감지하고 온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이번에 한미가 대북 대응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논의를 좀 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기존에 또 움직임을 봤을 때. 네, 그 이동훈 본부장 방미는 뭐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보고요. 지금 그 사실은 과거의 관례나 뭐 이런 그 지금 상황의 그 심각성에 비추어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전화 통화도 하실 네네. 그런 그 상황 같은데 이제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대선에 지금 뭐 깊이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한반도 상황을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다음에 그 아래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강경화 외교장관하고 외무장관하고 또 이제 폼페이오 장관하고 국무장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그런 이제 높은 레벨에서의 어떤 한미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동훈 본부장이 미리 가서 그런 걸 조금 아마 사전 작업을 하는 거네요. 작업을 했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 정부의 지금 한반도 상황에 대한 기본 인식을 아마 전하면서 미국의 어떤 또 평가가 어떤지 이런 걸 아마 서로 좀 교환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 생각은 확실합니다. 이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어떤 북한을 억제하든지 또 조그마한 남북 간의 한반도 대화를 좀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을 텐데 이런 것 등등을 아마 미국에 떠봤을 텐데 그 내용은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그 이동훈 본부장이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하고 양해를 부탁한 것에서도 읽혀집니다만은 지금 한미 간의 어떤 그 협의가 시작된 거는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워낙 엄중하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동 본부장이 말을 아낀 것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을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미국 가서 어땠을까요? 처음에 미국 가는 것부터가 굉장히 로우키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갔었죠. 뭐 그렇죠. 알려진 거에 의하면 덜레스 그 워싱턴 공항에 내렸는데 한국의 모 방송사가 그것을 보고 예. 지금 취재가 시작이 돼서 간 것조차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해는 되죠. 일단 17일 날 김여정 담화에서 아주 명백하게 이것을 실무회담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이 시비가 북한에서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도 임수영님 말씀대로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통해서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를 해야죠. 물론 북한을 필요 없이 자극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몇 가지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공세를 멈추지 않고 끝없이 가고 있는데 예. 과연 이 끝이 어딘가에 대해 한미가 서로 간에 뭐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죠. 그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12일 날 리성건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는 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중앙군사위에서도 북한이 핵 억제력을 높이고 자신들의 무기를 고도의 전략적인 그 격동 상태에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주된 임무가 있으니까 비건 그 부장관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약간 안타까운 면인데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랑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부장관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가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경화 장관,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리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뭐 몇 달 사이 어떻게 뭐 그 이상은 또 보면 한미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채널이 바로 이동 본부장과 비건 부장관입니다. 그 채널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네네. 면도 분명히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한미 공조 차원에서 이것은 중요한 그런 방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제재 예외 면제는 지금 여기서 의제로 올리기가 힘듭니다. 제재 예외 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상황이 변해야죠. 쉽게 가장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북한이 대화에 복귀를 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제재에 대한 얘기를 면제 예외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조차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남북 관계의 악화의 원인으로 한미 워킹 그룹을 지목을 해왔어요. 그래서 워킹 그룹에 대해서도 이제 뭐 좀 개선이 돼야 된다든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권에서도 요즘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미 워킹 그룹의 좀 역할의 어떤 재정립이나 개선이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걸 좀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미 워킹 그룹은 계속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죠. 한미 간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대북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소통하기 좋은 곳이고 예. 어떻게 보면 둘의 엇박자를 조정할 수 있는 그 사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기 예.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북한이 한미 워킹 그룹이 굉장히 가시인 거죠. 사실상 북한이 제재 문제를 이렇게 풀어달라, 예외 사항을 뭐 만들어달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다 이게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얘만 없어지면 그렇다면 북한의 대북 제재가 확 풀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한 그 워딩에 우리가 대응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한미 간의 정책 공조, 그다음에 조율에 있어서 워킹 그룹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이 워킹 그룹이 사실상 있든 없든 그 전에 없었다 했을 때도 사실상 대북 제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었던 거죠. 네네. 그런 걸 같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북한의 그런 주장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워킹그룹 대단히 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여권에서 이 워킹그룹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걸 뭐 개선하자 없애자 하는 말은 저는 그거는 사실 합리성이 결여된 이 발언들이라고 봅니다. 이 한미 간의 상황이 이 한반도 상황이 어려울수록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뭐 원활하게 해야 되고 이 그렇죠. 워킹 그룹은 지금 그 한미 외교 안보 당국 간만의 그 모임이 아닙니다. 예. 거기에는 북한의 재무성도 지금 들어와 있고 뭐 안보 국토안보성이나 뭐 이런 그 여러 안보 관련 그다음에 북한의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 재무성이라든가 상무성이라든가 뭐 여러 부처가 나와 있고요.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통일부까지 같이 합류해서 그 양 정부 간에 관련되는 부서에 뭐 어느 정도 실무 책임급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유용한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워킹 그룹의 기능은 좀 더 앞으로 강화하면서 한미 간의 원활한 소통의 어떤 그 채널로 활용을 많이 해야죠. 지금 그러니까 제재 문제 뭐 예외 인정해달라 뭐 이런 것들은 북한이 변해야 되는 거고요. 북한이 어떤 그럴 만한 그 제재 조치를 좀 해소할 만한 구실을 좀 줘야 소위 실탄을 줘야 예. 거기 가서 열심히 할 텐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워킹 그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북한을 몰아붙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전 시각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사실 북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한미 군사 훈련,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재개 가능성까지도 열어놓다 보니까 양국 간이 좀 더 멀어지는 느낌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최근. 지금 미국에서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맥메스터 전 그 안보 보좌관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다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네. 된다. 그리고 전략자산 전개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일정 시점이 되면 북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한미가 공조 차원에서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계속 나눕니다만 북한이 일단 1단계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지금 얘기를 했고 예. 2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떤 군사적인 또 도발로 나올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 조심스럽지만 1단계에서는 이른바 비충돌형이죠. 직접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좀 삼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2단계로 넘어가면서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미가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억제력을 확실히 보여줄수록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낮아지죠. 왜냐하면 북한이 도발을 해도 그만큼의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연평도 포격을 했는데 우리가 잘 방어를 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북한은 그 공격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아직까지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한미 간에 잘 공조가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떠세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한미 연합 훈련 재개라든지 뭐 전략자산 전개 카드는 지금 현재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런 조치,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를 향한 강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러한 강압 효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가 강력한 대응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두 번째로는 그거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대응 태세, 억제력의 강화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경우 아무리 북한이 지금과 같은 뭐 4대 군사 노선을 취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의 우리의 강한 입장을 표할 필요가 있고 모든 옵션은 사실상 다 선택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놔야 북한의 이런 도발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남북 관계가 워낙 지금 뭐 미국까지 같이 해서 꼬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 간의 공조도 좀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여유가 좀 없어요. 국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흑인 시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도 있고 경제 위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이 나왔는데 이걸 두고도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비난을 하고 뭐 욕설까지 해가면서 표현을 한 상황인데 과연 존 볼턴 전 보좌관의 뭐 회고록과 발언들 이런 것들이 한반도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뭐 그 볼턴의 회고록은 뭐 과거에 있었던 것을 지금 이제 그렇죠. 풀어놓은 다시 거기 오픈하는.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자체로서 뭐 지금 한반도 상황을 직접 악화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앞으로 지금 이 한반도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안 되느냐에 굉장히 거기에 직접 달려있겠죠. 관련이 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5월 말 6월 초에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나온 것은 예. 지금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재선 전망을 분석을 하고 북한 자체로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재선 가능성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대당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보다 뭐 10에서 한 14%까지 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 이런 영국 언론들은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러나 이제 뭐 모릅니다. 그렇죠. 이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 않죠. 네. 예. 지난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다 질 거로 뭐 거의 선거 네. 며칠 전까지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예단을 누가 하기 자신 있게 어렵죠.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북한이 이러한 그 대남 공세로 나온 것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 이후를 지금 겨냥한 하나의 지금 하나의 수순으로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저는 북한이 섣불리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소위 태클을 건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장난이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볼턴의 그 회고록 때문에 지금 체면이 구겼죠, 지금도 완전히. 많이 깎이고 있지만은 형편없이 깎였고 과거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뭐 판문점까지 온 거에 대한 뭐 그 속속 그 모든 면이 지금 다 공개가 됐거든요. 예. 이거는 트럼프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북한이 편승한다고 할 때 이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과연 앞으로 몇 달 지금 재선까지 그 선거까지 남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취하려는지 북한도 잘 눈여겨 봐야 될 거예요. 그 전쟁까지는 물론 뭐 안 가겠지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군사적인 압박까지도 취할 수 있는 그런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뭐 자기 나름대로만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뭐 공개가 된 이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사실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들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이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제재 완화를 이제 요청을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시사를 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 기대감을 줬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좀 깎아내리고 잘못된 전략으로 일관을 해왔다라는 비판을 존 볼턴 보좌관이 이제 회고록을 통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참 그동안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어떤 뭐 변화를 줄 거라 보세요?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런 회고록 출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일단 떠나서 지금 현직에서 물러나지 얼마 안 된 거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것은 한국 정부도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전 세계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이 대외 관계에 본인이 했던 일들은 이게 다 비밀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정말 잘 아시겠지만 30년 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외교와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 30년이 지나야 이것이 대외 공개를 하는데 그것도 일부 다 심의를 해서 정말 국가의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고록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갖고 나왔다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첫 번째 생각이 되고요. 법원은 허용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런 지금 판결이 이것도 어쨌든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년 얘기를 하거든요. 외교사를 저도 좀 공부를 합니다만 이 본인의 그 어떤 시각에서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볼턴 보좌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라는 의도가 자신에게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을 또 보호하겠다라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같은 사실이라도 이것이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면은 대부분의 말씀드린 그런 비밀 문서가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양쪽으로 이중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만 나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지금 조금은 망설여지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회고록이니까 존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으로 봐야겠죠. 지금은.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내용을 보면은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그 2018, 2019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정책에 기반했다기보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과 감정. 기분과 관계된 쇼였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쇼였다. 쇼였다는 네네네. 거죠. 사실 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뭐 다 볼 건 아니지만 요약된 거 봤더니 굉장히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도 많고 지금 말씀하신 쇼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그 상황이 이제 존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이제 뭐 지금 워싱턴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거기에 주연은 이제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 김정은 국무위원장 3인인데 저는 안타깝게도 최대 피해자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애를 쓰고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해서 북한의 핵을 뭐 좀 포기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을 좀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번에 그 존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그 조금 우리 뭐 저기 지도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예를 들면 뭐 그 사진을 위해서 김정은을 결국 만나게 됐다고 이제 볼턴이 주장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지금 외국의 국가 순회나 원수도 김정은 못 만났는데 그 같이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김정은을 한번 만났다. 지금도 아직도 김정은은 나의 좋은 친구다 하는 주장을 아직은 뒤집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트위트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뭐 그동안 2년 동안에 된 건 없지만은 그 핵무장의 시간을 벌어서 지금 한 20기의 핵무기가 그동안에 생산된 걸로 지금 그 전문가들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뭐 엄청난 그러한 세기의 그 정상회담이라는 하나의 쇼를 뭐 연출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그동안에 뭐 미국이 도와주고 제재를 풀고 남쪽의 어떤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진전은 안 됐지만 크게 잃을 건 없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면에서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라는 큰 집을 이거 어떻게 다시 지금 재건할 것이냐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그렇네요. 사실 올해가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게 6.25 전쟁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6.25인데 남북 관계가 이제 뭐 다시 후퇴했다라는 뭐 지금 해석들도 나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정권 초기부터 쌓아왔던 탑을 다 무너뜨린 형국이 됐다. 심지어는 더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향후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지금 매우 높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디서 끝낼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 행동에 경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말씀드린 충돌형 군사적 그 도발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더불어서 우리가 대화의 문도 열어놔야죠. 근데 조금 대화를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우리가 무조건 어떤 대화 제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원칙 차원에서 대화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입장을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대화와 관련돼서 계속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게 북한이 원하는 거랑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거랑 한계가 있는데 계속 우리가 제안을 하니까 오히려 북한이 그것을 갖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원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수준이고 우리는 도발을 원치 않는다는 원칙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하는 그런 좀 전향된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원칙인 거고요. 그런 원칙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통한 평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그러한 투트랙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반도 향후 지금 몇 달간 뭐 미국 대선이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뭐 연말 지금 내년 초까지
뭐 경랑 속으로 한반도 정세가 빠져든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느 하나도 확실한 그 정수가 없고 다 예. 변수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그 평화를 하여튼 뭐 이 상태나마 유지해 나가는 그 노력을 뭐 지금 배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북한의 그 정체성을 북한이 어떤 존재라는 거 우리 이 정부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에 대해서 네. 또 그 세계에 대해서 이 북한의 정체성을 더 확실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그 대북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하나의 그 환상적일 수도 없고요. 또 갑자기 없던 게 뭐 나타나서 하나의 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평범한 정책이지만은 확실하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에 부담이 안 되고 하는 그 북한 관리 그거는 결국은 강원 양면의 어떤 정책밖에 없다고 봅니다.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 박 교수님 얘기했지만 대화를 또 필요로 할 때는 대화를 하고 그 강온의 양면을 섞어가면서 가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강이 없고 온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참 위험한 상태가 되지 네. 않았냐 해서 미국과의 한미 공조를 튼튼히 하고 우리 또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하는 이런 걸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기본을 가장 확실하게 원칙을 지키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성준 전 수석, 박원곤 교수, 이호룡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